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 같지 않은 나와 싸웁니다. 손해인 걸 알면서도 복권을 사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후회할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합리적이기보다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종종 우리의 일상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하고 싶다면 먼저 뇌의 본능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 이 책은 뇌과학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담고 있는데요.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짓는 뇌의 습관을 명료하게 설명하며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이유, 브랜드에 반응하는 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 등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과학적 이유. 행복을 느끼는 뇌.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이긴 하나 소개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 브룩 캠퍼스의 아서스톤 박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미국인 35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행복감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질문은 가족 구성원과 직업부터 인생관까지 다양하게 주어졌으며 매달 2만 명씩 1년에 걸쳐 집계한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U자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20세 이전까지 높았던 행복감은 20대에 들어서면서 단번에 떨어지고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가장 침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 조사된 범위 내에서 보면 최고령인 85세를 향할수록 서서히 상승합니다. 인생의 피크는 노년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와 배우자의 존재 같은 생활환경 인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에 따라 일어나는 보편적 변화라 할 수 있지요. 한창 일할 나이일 때는 시간에 쫓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톤 박사팀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스트레스, 불안, 분노의 감정은 젊을 때 가장 강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슬픔의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했지요. 여성의 감정 기복이 좀 더 큰 경향이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니 40이 되니 유혹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이 되니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이 되니 들리는 족조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보통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지혜가 생기지요. 중요한 국면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성 우울증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건 다들 아는데 의외로 고령자의 우울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사실 우울증은 고령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의 4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단 이는 치료를 받은 환자 수이므로 실제로는 일본 국내에만 100만 명의 고령자가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치매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는 노인성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전보다 머리 회전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은 치매 치료법으로는 회복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정년퇴임을 하여 환경이 바뀌거나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걱정이 될 테고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만이 우울증의 원인이라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과는 달리 약을 먹으면 낫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낫는다는 말은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는 등의 기질적인 변화 말입니다. 치매와 구별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치매는 연 단위로 서서히 진행되는 데에 비해 노인성 우울증은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몇 달 만에 증세가 심해졌다면 일단은 노인성 우울증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부정성 편향. 나이가 들면 뇌의 활동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최근 그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스테이시 우드 박사팀의 연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드 박사팀은 20세 전후의 청년층과 55세 이상의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을 봤을 때의 반응을 뇌파계로 측정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영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름다운 석양 등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의자, 포크 등 중립적인 사진, 그리고 도로 위의 고양이 사체, 충돌 사고가 난 자동차 등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뇌에 어떠한 반응을 유도했는데 청년층은 부정적 사진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드 박사팀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고 혐오감과 동요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시니어층은 긍정적 사진이든 부정적 사진이든 비슷하게 반응하였고 부정성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마이클 키슬리 박사팀은 이 현상을 80년에 달하는 생애 주기 동안 상세하게 조사하여 나이가 들매 따라 조금씩 부정성 편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층이 감정적으로 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중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성 편향을 덜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라메더 박사팀은 편도체라는 곳에 주목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는 공포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층의 편도체는 오히려 긍정적 사진을 봤을 때 강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니어층의 경우에는 편도체가 긍정적인 감정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쁜 감정이 줄어든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사마네즈 라칸 박사팀의 논문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게임을 할 때 뇌의 반응을 조사했더니 돈을 잃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돈을 벌 것 같을 때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나이 든 사람들은 손해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므로 손실 그 자체에 대한 혐오감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 듯 합니다. 그저 손해를 피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키슬리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나쁜 감정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는 언뜻 보기에 바람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과연 바람직할지는 의문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기 피해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키슬리 박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주위에서 뭐라 하든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중국 속담 중에 늙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다만 마음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이 있지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뇌는 있어 보이는 것에 매혹된다. 유기재배, 유기농 식품, 식재료에 나름 신경 쓰는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이런 문구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구에 혹해 지갑을 열곤 합니다. 단순 반사라 해야 할까요? 판매자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농학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재배 방식이 더 낫다는 보장은 없어요. 농약을 쓰지 않는 자연재배 채소가 좋다는 생각은 망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농약을 꼭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농작물이 병들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제니퍼 윌킨스 박사팀도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기재배는 효과가 있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삼림을 베어 농지를 늘림으로 오히려 지구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약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원료, 인공 보존료, 수돗물 등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 없이 그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직감에 판단을 맡기는 행동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 유기농과 국내산의 브랜드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고 결과적으로 원산지 등 식품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는 문제를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음악평론가마저 깜빡 속은 리파티 사건. 이러한 선입관의 영향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나란히 진열된 판매점을 가면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적 있는 브랜드에 자신도 모르게 관심이 갑니다. 소개팅을 할 때도 당사자끼리 만나기 전에 상대를 칭찬하면 성사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외부 정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듯합니다. 1917년에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디누 리파티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의 연주는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수정 같았지요. 깔끔한 연주와 준엄한 스타일로 인기가 많았던 그는 안타깝게도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녹음하여 남긴 연주곡은 많지 않은데 현재 들을 수 있는 음원들은 모두 경이로운 완성도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그런 귀중한 음원과 관련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사건입니다. 그 음원에서는 늘 그랬듯이 고고하고 세련된 피아노 연주 기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도 입을 모아 최고의 쇼팽 연주라 극찬을 했고 그 LP는 클래식 음악계의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원이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의외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글쎄 그 음원이 리파티가 아닌 체르니 스테파니스카라는 여성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조사한 결과 진짜 리파티의 음원이 발견되면서 그의 연주곡은 그제야 세상 빛을 보게 되었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전 세계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가짜 음원을 듣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음악 평론가들이었지요. 실제로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여성의 연주였다. 새롭게 발견된 음원이 진짜 리파티다운 연주다라며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180도 바꾼 사람과 아니 역시 체르니 스테파니 스카야말로 최고의 피아니스트다라며 인지도가 낮은 여성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극찬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브랜드와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 사이에서 대처하는 인간의 미묘한 심리가 여과 없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내는 브랜드에 반응한다. 브랜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안토니오 랑겔 박사팀의 실험으로 와인을 맛볼 때 뇌가 보이는 반응을 MRI로 살펴본 것입니다. 와인을 마시면 내측 안화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곳은 지적 쾌락을 담당하는 뇌부위입니다. 즉, 맛있는 와인을 마시면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참 흥미롭습니다. 5종류의 와인을 마시고 비교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시음 전에 각 와인의 가격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인은 3종류만 준비하고 그 중에서 대충 골라 건네주고 마시도록 합니다. 가격도 엉터리로 알려주고요. 사기나 다름없는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리 알려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측 안화 전두피질이 강하게 반응한다는 명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의 맛은 그 안에 함유된 화학 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급 요리를 먹고 있다라는 생각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기품, 분위기, 카리스마, 인간의 뇌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들뜬 심리를 단순히 부끄럽거나 추하다고 생각해 무조건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파티 음원 사건이나 와인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뇌는 애초에 브랜드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디자인되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를 부정한다는 건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안에 잠재된 브랜드 의식을 솔직히 인정하면 자신의 기호와 결정 방식이 새롭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번 100만 원대
복권 당첨금 100만 원. 뇌는 평가하는 기계입니다. 눈으로 본 사물부터 도덕적 딜레마까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소개한 실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 근거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는 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평가 기준 가운데 유난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심리작용은 손실에 대한 혐오입니다. 특히 우리 뇌는 내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돈이나 음식을 잃는 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손실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하지만 뇌에 내재한 손실에 대한 혐오감이 과도하긴 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리스크를 피하려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엘리자베스 펠프스 박사팀이 이러한 과도한 혐오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투자자가 된 기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이 적은 선택지와 다소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이 큰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옳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요. 손실이 소액에 그친다 하더라도 일단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각 회의 선택은 수차례 이루어지는 일련의 투자 중 겨우 1회에 불과하고 전체 성적이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조언하면 눈앞의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혐오감이 줄어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일에서 번 100만 원과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100만 원, 둘 다 경제학적 가치는 같지만 더 과감히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후자인 것과 비슷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화되었다고 착각하는 이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60세부터 85세까지의 고령자에게 10주간 유산소 운동 강의를 듣도록 한 결과 강의를 들은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보다 시청각 인지 능력 테스트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고도의 주의력을 요구하므로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은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겠지요. 집중력은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체력이 감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책을 오랜 시간 진득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뇌가 노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뇌가 쉽게 지치고 피로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뇌보다 먼저 늙는 것은 오히려 몸입니다. 장시간 독서를 하려면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지구력과 근력을 소비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없으면 책 하나 읽는 것도 버겁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려면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집중력 감소는 체력 감퇴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뇌가 노화했다고 착각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하루에 30분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민 중 74%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고령자들의 운동 부족 문제만 해결해도 의료비의 약 2.5%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
우리는 별것 아닌 미소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웃음의 효과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즐거운 감정은 문제 해결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웃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웃음의 효과로 먼저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어지간히 비뚤어진 성격이 아니고서야 즐거워하며 웃는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음은 전염됩니다. 이와 관련해 기묘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평생 웃음기 없이 무뚝뚝한 표정이라 친해지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을 웃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아무리 웃긴 유머라도 100% 웃는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요.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무뚝뚝한 사람 옆에 앉아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깔깔 웃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웃음의 힘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웃음은 소통을 할 때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라는 역인과 관계.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웃음은 그것을 보는 사람뿐 아니라 웃음 짓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토폰 귀리케 마그대 부르크 대학교의 토마스 윈테 박사팀의 논문을 한번 볼까요? 여성이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젓가락을 가로로 눕혀 이로 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젓가락을 세로로 세워 입술로 물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가로로 물 때는 표정근의 사용 방식이 미소 지을 때와 비슷합니다. 웃고 있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이 되지요. 반면에 세로로 물 때는 침울한 표정이 됩니다. 윈테 박사팀은 미소와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 도파민 신경세포 활동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중추, 즉 쾌락과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므로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 웃으니까 즐겁다는 역인과가 우리 뇌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과 같이 두 가지 표정을 지은 상태로 만화를 본 뒤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같은 만화를 봤음에도 젓가락을 가로로 물고 있는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맛있다, 죽음, 친절, 칭찬하다, 패배하다, 웃다, 실패, 어둠, 놀이공원. 이 단어들이 즐겁다와 슬프다. 둘 중 어떠한 감정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게 했는데 젓가락을 가로로 물면 즐거운 단어를 판별해내는 시간이 슬픈 단어를 판별해내는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웃음이 즐거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웃음이 밝고 유쾌한 것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톡스 실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톡스가 가진 의외의 효과. 미용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보톡스에 대해 잘 알 것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마법의 물질이지요. 실제로 보톡스는 식중독의 원인이라 알려진 보툴리누스균의 독소입니다.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사지마비 정도로 그치지만 심한 경우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보톡스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독소를 얼굴에 주입하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주름이 잘 생기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노화를 막는 원리입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외모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톡스의 효과와 관련하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닐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상대의 감정을 읽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닐 박사는 총 126명의 참가자에게 다양한 표정 사진을 보여주고 즐겁다, 슬프다 등의 감정을 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닐 박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의식 중에 상대의 표정을 모방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저 사람 되게 즐거운가 보다 라고 느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 아기도 미소로 답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원래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감하는 상대라면 무의식적으로 상대와 비슷한 동작을 취합니다.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낼 때도 가령 미소를 짓는 상대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표정을 슬며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웃음의 효과로 자신도 즐거워지지요. 우리는 따라했더니 즐거워지네. 그 말은 저 사람도 즐거웠다는 건가? 라고 추론하며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타인에게 전염된다거나 웃으면 즐거운 단어를 빨리 가려낸다는 그 신기한 연구 결과가 이해되지요. 전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이 웃어서 자글자글해진 노인들의 눈가주름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증표로 주어진 훈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많이 웃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겠지요. 참고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커피를 마시면 자기도 컵에 손을 뻗고 상대가 턱을 괴면 자기도 턱을 괴는 등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면 상대가 내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들도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인간을 좋아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흉내는 종을 초월하여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기분이라도 바꾼다. 모순을 피하는 내.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두 벌 발견했다고 합시다. 옷 A와 옷 B 둘 다 똑같이 마음에 들지만 안타깝게도 둘 다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A만 사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 A와 B의 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A와 B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재미있게도 A를 선택하기 전보다 선택한 후 B에 대한 평균적인 평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옷에 대해 그렇게 괜찮은 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옷 A와 옷 C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C보다 A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망설임 없이 A를 선택하겠지요. 이 경우에는 선택 후 C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 후의 호감도는 마음에 드는 정도의 뚜렷한 차이가 없을 때만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거치는 입회 의례에 관한 실험입니다. 피험자에게 까다로운 의례와 그리 까다롭지 않은 의례 중 하나를 치른 뒤 가입하게 하고 가입 후에 그 단체에 대한 호감도를 묻자 까다로운 의례를 치른 사람이 더 높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행동과 감정 중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무엇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정입니다. 행동은 이미 벌어진 사실이니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감정을 바꿉니다. 다시 쇼핑 이야기로 돌아가서 옷 A와 옷 B에 대한 호감도는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B 대신 A를 선택했고 그 행동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한 호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B는 그만큼 마음에 들진 않았다고 말이지요. 반면에 C는 처음부터 A보다 별로라 생각했기 때문에 A를 선택한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C에 대한 호감도를 바꿀 필요도 없지요. 입회 의례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례는 원래 귀찮고 재미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까다롭기까지 하다면 더욱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다로운 의례를 치르면서까지 단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으므로 그 정도로 나는 이 단체에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원숭이도 자기 모순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다. 이처럼 심리적 부조화를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양상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서도 관찰됩니다. 다음은 4살짜리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엄마가 절대로 이 장난감 갖고 놀지 마라고 엄격하게 금지했을 때와 이 장난감은 갖고 놀면 안 되는 거야 라며 부드럽게 타이르며 갖고 놀지 못하게 했을 때 장난감에 대한 아이들의 호감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장난감인데도 부드럽게 타이른 쪽에서 호감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타이른 경우는 타인에게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로 노는 행위를 멈춘다는 자유의지의 요소가 남아있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그만 놀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장난감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하게 금지한 경우는 노는 행위를 멈춘 이유가 명확합니다. 재미있었지만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이 취한 행동에 모호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 모순을 불쾌하게 여겨 해소하려는 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심리적 작용입니다. 예일대학교의 루이자이건 박사팀은 치밀한 실험을 통해 원숭이에게도 자기 모순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고등포유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인지부조화를 회피한다는 이론 자체는 미국의 심리학자 레언 페스팅거 박사팀이 50년도 전에 주창한 것입니다. 레언 페스팅거 박사가 실시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피험자에게 재미없고 단조로운 작업을 시킨 후 재미있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례금을 주는데 이때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20를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1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 여러분은 페스팅거 박사팀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이 될 텐데요. $1를 받은 그룹이 더 즐겁게 느꼈다고 합니다.
고에게 사례금을 받은 그룹은 작업하는 이유를 돈을 주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지만 1달러를 받은 그룹은 돈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작업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내가 자진해서 할 정도로 즐거웠다로 태도를 바꾸어 스스로 납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보며 불안해하는 이유. 질투심과 열등감은 분류상 사회적 감정에 속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생기지 않고 비교 대상인 타인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원숭이나 개도 질투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의 뿌리를 탐색하는 연구는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겠지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연구팀은 날씬한 몸매를 동경하는 여성들의 심리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은 선진국에서 자란 여성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MRI로 뇌활동을 측정하니 여성의 경우 신체와 관련된 언어에 독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신체적 열등감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심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미디어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은 미디어에 노출된 심하게 마른 여성 모델의 몸매를 이상적인 몸매로 생각합니다. 케빈 톰슨은 자신의 저서 엄격한 아름다움에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극단적으로 마른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 비교론 측면에서 확장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적 가치 기준이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심하면 거식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박사팀은 16세부터 35세까지의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델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과 비교하도록 한 뒤 피험자들의 뇌활동을 MRI로 측정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델의 몸을 봤을 때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뇌부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과 고통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전대상 피질과 편도체 등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불안을 유발하는 뇌회로를 활성화시킨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흔히 말하는 불안과는 다른 별개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불안이란 표현과는 별개로 열등감, 질투 등의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활동을 측정한 결과는 불안과 열등감이 사실은 공통된 동물적 감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진화적으로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드리히 박사팀은 논문에서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아닌 불안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내, 이 질투라는 감정을 좀 더 사회적인 비교에 응용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카하시 히데히코 박사팀이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평균 나이 22세인 남녀 19명에게 동창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앞서 소개한 프리드리히 박사팀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대상 피질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불안과 질투는 유사한 감정이네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러운 동창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바람 등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뇌활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부러워하던 대상이 망했으니 예상대로 전대상 피질은 더는 활동하지 않았지만 흥미롭게도 전대상 피질 대신 좌핵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측좌핵은 쾌감을 유발하는 뇌부위 보상 중추입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전대상 피질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측좌핵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혹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남이 실패했다고 노골적으로 기뻐하면 보통 세간에선 신보가 고약하다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다카하시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샤덴프로이데가 우리 뇌회로에 존재하는 감정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겉으로 동정하는 척 행동해도 타인의 불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마음은 우리 뇌에 이미 각인된 근원적인 감정이란 것입니다. 보상 중추는 말하자면 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보상은 의욕이나 동기부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불행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고무하는 것은 보편적인 심리 경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저 신보가 고약하다, 비열하다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단정짓는 것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봐야 하려나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